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0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정책 토론 대축제 5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임채우 정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손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수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광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함께 계신 분들의 인사말 및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임채우 정무수석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정무수석 임채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최만식 위원장님, 최신덕 부위원장님, 유광국 부위원장님, 김동철 위원님, 이막순 한국지역문화연구소 소장님, 송창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님, 박종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본부장님, 최영한 예술정책과장님, 현혜연 중부대 사진영상학과 교수님, 윤보미 봄아트 프로젝트 대표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보시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죠.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가 코로나19까지 올해 퍼지면서 재난 상황으로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장기 침체로 인해서 업계 종사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연예술 통합 전상망에 따르면 2020년 9월 공연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72%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공연 매출액 또한 70%가 감소하여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형 문화 뉴딜 프로젝트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난제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생존권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안을 찾아가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두 분만 더 소개하고 계속 인사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경기도 손한권 소통협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강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코로나19의 기세에 우리의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술은 우리 인류가 쌓아온 삶의 기록이고 아름다움이고 즐거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문화예술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과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예술 정책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우리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말 경기도의회에서 굉장히 좀 바쁘신 분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5번째인가요? 5번째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하나밖에 없는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박건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10대 도의원인데요. 10대 도의원 지금 3년 차죠. 후반기에 들어온 지 지금 이제 제가 100일 맞았으니까. 이 정책 토론회는 그냥 무의미하게 한번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 토론회를 거치면 이곳에 나오는 사업이나 정책들은 다시 상임위에서 고민을 해서 그것이 상임위 사업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정책 사업이든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것을 정책협의회나 집행기관에 던져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맺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50회 정도를 하는데 전반기 25회, 후반기 25회 하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 코로나 시대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져가야 될 문화예술 쪽에 대한 방향 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이 주제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이 아마 오늘 토론자로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후반기 지금 문화체육 상임위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 중요하신 이쪽 계통의 우리로 얘기하면 선수들만 모셨던 분들이라 아마 하반기 인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문화예술 체육까지 그런 분야의 역할을 분명히 의원들이 하실 거라고 믿고, 또 내년에 인코로나 시대를 맞춰서 어떤 사업이 문화예술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째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런 자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책 토론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확대해서 올해 50회 정도다 내년에는 한 120회 정도로 저희가 확대해서 많은 것들이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경기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으로도, 또 경기도 의회 정책으로, 그리고 상임위별로 정책으로 담아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토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시는 도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은 앞 토론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석을 좀 정비해 주시고요. 2020년 하반기 경기도의 정책 토론 대축제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자장을 맡은 문체위원장 최만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주제 발표를 듣고 개별 토론 및 상호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을 마치면은 경기도의회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이막순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학순입니다. 현재 저는 카톨릭대학교에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 그 이후 또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과연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런 발제를 좀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정책에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긴급 상황을 넘어서 일상화되는 상황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문화예술 활동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의와 치유인데요. 회복과 치유. 지금 지난 10개월 동안에 문화예술 창작 안전망이라든가 또 생태계가 많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회복할 것이냐, 그와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 회복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의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근본적인 부터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게 회복과 치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아니면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노정이 됐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전환의 문제라든가 또 특히 문화예술 정책의 혁신, 그리고 이제 소통과 협력 기반에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구성해가는 어떤 정책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과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지역문화예술 정책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이런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몇 가지 방향과 과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현장에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문화예술 정책 현장에서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국내적으로 이건 뭐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문화예술의 창작, 또 유통, 소비, 새로운 가치 창조 체계가 상당 부분 무너졌고 심각하게는 이제 예술인들의 둔 유출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고 또 그 특히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피해라고 하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사회를 새롭게 이렇게 회복하고 또 새로운 사회로 만들 것인가에 관련된 이런 사회적 가치의 문제가 또 제기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준비를 할 때가 됐다. 아직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그와 연관해서 이제 저작권 문제라든가 지적재산권 단순히 그 예술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탄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공공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이제 뭐 대규모 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 마을 같은 생활 밀착형 현장에서 이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문화재단이나 광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창작에서부터 향유 소비, 또 시장 비즈니스,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나 또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4월달에 경기 문화백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예술인 생활 안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사업 조정, 또 다양한 신규 사업 개발, 그리고 이제 상담 창구나 영향 조사, 공론 활동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술 콘텐츠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들, 이 공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공간에 중단된 문을 닫은 이 공간을 그냥 그대로 닫을 것이냐, 이 공간의 존재에 관한 얘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그와 관련된 지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응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응 정책들을 제가 좀 평가를 해보면 물론 이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시도들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되게 그 예술 쪽의 창작 지원 사업들이 결과물 중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 지역 현장에서 새롭게 시도했던 것들은 비대면 사전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후, 경기도 같으면 이제 작품을 구입해주는 이런 사후 지원까지.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의 가치 창조 체계에서 어떤 결과 중심이었던 것을 사전 사후로 좀 확장시킨 점, 이런 점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향후 그 문화예술 그 정책의 다각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 창작이나 플랫폼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그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어떻게 예술 분야에서도 콘텐츠 산업 분야와 같이 예술 분야에서도 이 플랫폼, 또 디지털, 미디어 이런 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관한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술가의 창작자들의 그 안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죠.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근데 이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예술가들의 그 창작 안전망과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 역시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역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폈습니다만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좀 한계를 보였다고 하는 게 또 제 판단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공간에 대해서 이 문화예술에서는 공간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냥 일률적으로 닫는 거죠. 지역의 다양한 문화 공간의 특성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또 예술가들의 어떤 의견과 예술가들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닫아버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그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피해라고 하는 피해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오히려 문화예술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 사회적 가치에 관한 부분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긴급 대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시적이고 좀 분절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책화되고 그랬었는데 이걸 조금 이제 지역 문화 생태계 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총체 접근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관행이죠. 새로운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기존의 정책 관행과 시스템에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인 또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역시 이게 일회성으로 진행돼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술가한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술가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기술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련된 이런 지원 체계가 정립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부분인데요. 이 지역문화예술 정책 쪽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하다.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번에 과제로 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방향성과 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저는 방향성에 앞서서 몇 가지 참고자료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지역문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결과만 우선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긴급 대응 전략, 지역문화재단 또 지방 차원에서의 문화 정책을 펼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이제 국가 중심의 문화 정책 체계에서 지역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좀 없었었는데 그 옆에 어쨌든 우리 일상의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이런 문화 정책이 있다고 하는 점들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지역문화재단을 포함한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상당 부분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기대응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원 체계 개선, 문화행정 혁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된 이슈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를 볼 때 이게 이렇게 조금 있으면 해결되겠지 이런 단시간적인 접근보다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어떤 회복과 안정화, 그다음에 이 전환과 혁신이라고 하는 긴 호흡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분들이 제기했던 그 내용 중에서는 예술인 안전망, 또 지역문화 온라인 플랫폼, 정책 데이터, 이런 재단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응도 마찬가지 비슷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 문화기관들에서도 시시각각 계속 데이터를 올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되게 조사 연구,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소통, 긴급 지원 정책, 또 기존의 사업을 조정하는 것들을 많이 하셨고, 정보 지원, 디지털 기반 지원,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응 전략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향적 정책 접근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정책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역시 현장에서의 복잡 다양한 측면들을 읽어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앙 집권 정책보다는 분권 기반의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사 연구나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디지털 기반 조성인데요.
되게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2016년 이후부터 이런 문화 공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고객과 문화기관이 만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코로나19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뭔가 정교하게 고도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 다양성, 그러니까 지역 문화의 어떤 회복과 활성화 측면에서 이제 문화 정책에 대한 어떤 존재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본격적으로 방향성 얘기하기 전에 이 상상하기가 필요하다. 상상하기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그 관행을 뛰어넘는 이런 그 상상하기가 필요한데, 이 상상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몇 사람이 하는 상상이 아니라 데이터와 소통 기반으로 상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으면 지역의 문화 공간이나 문화 정책 주체들은 지역을 더 섬세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을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 방향을 제가 방향이 아마 네 가지인가요? 네. 하나는 뭐냐면 지역 문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좀 많이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개별 사업 공모 체계가 중심이었다. 근데 그걸 조금 뛰어넘는 지역 문화 생태계 순환이라든가 혁신,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예술 창작 지원과 더불어서 예술 창작 안전망에 관련된 정책이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소수가 참여하는 이 수월성 중심의 지원 가치를 이 다수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공성 가치 쪽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술인 말고도 예술 조직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여러 지역의 이 대응 전략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가 특징적인 부분이 예술인 조합을 비롯한 예술 조직에 대한 지원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민간의 문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 단체들의 경영 안정성과 관련된 이런 것도 문화예술 지원 정책 영역에서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또 두 번째 큰 방향성은 우리가 이제 비대면 상황에 있습니다만 비대면 위기 속에서도 면대면 활동을 어쨌든 최대한 발굴하고 찾고 실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 이런 비대면과 면대면을 동시에 지금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총체적 문화활동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 두 개를 연계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 다양한 상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 예술인들 분께서 많은 상상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화정책 담당자와 협의를 충분히 진행한다면 이런 면대면 상황과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방향은 이제 사회적 가치 부분들이죠. 사회 회복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자라고 하는, 또 지금 현재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긍정적인 것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예술적 인지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의 그 의미를 점검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어쨌든 이 문화예술의 이 사회적 가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방향성에 제가 그 미국의 NEA라고 있죠. 문화예술 지원을 하는 총괄 기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 대표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쓴 문장이 상당히 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그 말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도 우리는 안다. 예술은 유한, 그리고 회복, 지혜, 자기 표현 수단, 연결의 가치를 갖고 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인들이요, 우리 힘들지만 함께 좀 함께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이제 문화 정책의 담당자들이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해서 한번 가져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방향성 중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정책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큐에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과제 부분을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과제 첫 번째 든 과제는요, 여기 또 마침 또 경기도 의회고 해서 제가 1번 과제로 지금 가져온 사항인데, 이 문화예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긴급하게 그러면 문화정책 이 기관들이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이제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개 이제 기초 단위가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광역 단위는 그래도 뭐 추경이라든가
여기 이제 경기도와 같이 기본 출연 예산을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 예산 확보의 문제, 긴급 상황에서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구성할 거냐, 문화유기와 관련된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현장을 점검해가면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된 상황이라든가, 또 위기에 따른 그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긴급 구호에 관련된 거, 이런 사항들, 또 재난 상황 재정 부분, 또 위기 영향에 대한 실태, 이런 근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 조례를 통해서 기존의 조례에 포함시켜도 좋고,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문화예술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 그걸 위한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가능할 것인가를 좀 조례에 담아보자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응 체계 중 1번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긴급 TFT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상상하고 막 논의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걸 조금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문화예술 위기 대응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하고, 또 어쨌든 그 전문 기관이 이제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고, 또 위기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플랜 하나만 가지고는 그 가꿔진 경우는 오래 경험한 바와 같이 중단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나리오 전략을 통해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고 하는 게 두 번째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 단계나 위기 유형에 따른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특히 그 대규모 문화 행사 이런 거, 또 문화예술 공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원에 관련된 부분도 기존 그 문화예술 진흥 기금을 재난 활용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든가, 또 그 재난 시에 그 문화예술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예비 자금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내용이 데이터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가 뭐 빅데이터 시대를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계 데이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술인들한테 뭔가 창작 안전망 지원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술인 모집단이 없어요. 그 중앙에서 갖고 있는 한국예술인 복지단이 갖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 그 데이터만 가지고 또 한계가 있어요. 또 사각지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데이터 부분에는 지금은 예술가 중심의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소비자에 관련 데이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을 생산 및 관리 체계를 두 번째 중요한 과제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그 지역 단위로 새롭게 부각된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예술인 창작 그 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술가들의 활동을 좀 다각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라고 해서 그냥 창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을 기록할 수도 있고, 지역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3년, 4년 뒤에 창작을 위해 지금 준비할 수도 있겠죠. 뭐 자료조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예술가가 바라본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시선들, 그런 아이디어 자체도 문화예술 활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계의 그 어떤 생계 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창작 아이디어 구상, 창작 소재 연구, 또 연습과 워크숍 활동 등 사전 창작 이전 단계 활동에 대해서 일종의 창작 과정 활동이죠. 이런 과정에 대한 지원이 좀 이번에 좀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그 가능성을 좀 내년 내후에라도 확장해서 예술인과 예술 활동, 문화예술 활동이 무엇인가를 좀 넓히면서 다각화시키자.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술가라고 하는 게 창작자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기록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역 기록과 연구, 예술 놀이, 뭐 또 치유와 돌봄 등등이 아마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예술 단체나 문화예술 공간 같은 경우가 그동안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정책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분야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또 앞으로 문화예술 단체나 이런 공간들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고용인 뭐 예술 고용 보험 제도 같은 거 한다 하더라도 뭔가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고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 뭐 어떤 계약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문화예술 단체나 공간의 인력 활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예술단체 상주 공간 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그 경영의 안정성과 관련된 사업이 좀 새롭게 제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예술 창작 쪽의 지원 사업들이 단년도가 대부분이고요. 단연도가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3년짜리도 있고, 또 지역에 이제 문화재단 같은 데 보면 뭐 2년, 3년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만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이 단연도 지원 사업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미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사 연구, 아이디어 발굴, 자문회의, 워크숍, 그리고 창작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이 체계를 이제 갖추자라고 하는 게, 뭐 제가 지역 현장을 좀 많이 다니고 있는 편인데 항상 어디를 가나 나오는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지역 문화 정책의 범주를 너무나 큰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광역, 뭐 기초 단위를 넘어서 저는 그 일상생활 현장, 마을 단위로까지 내려가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그 문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과 시민이 만나고,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고, 예술가와 예술가가 만나고, 예술가가 또 다른 지역의 자원들을 만나는 그런 작은 일종의 리조명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리조명. 이런 이제 그 마을 문화예술 거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그동안의 민간 예술 단체나 조직 같은 경우 그냥 그 정책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 관점이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단체가 하나의 그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제 수혜자 관점이 아니라 어떤 공동의 정책의 파트너로서 새롭게 부각될 변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한 이제 과제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 아마 이번 그 코로나19가 던진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지역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지역과 인간의 관계. 그러면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로컬리티에 대해서 그 문화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이 지역사회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뭐 힐링이라든가 뭐 공동체 정신건강, 뭐 공생, 문화 다양성, 세계 시민 윤리, 또 선주민과 신주민의 뭐 갈등 해결 등등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문화예술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지역학 연구 네트워크와 문화예술의 연계 지점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과제는 이제 디지털 전략 수립 및 디지털 생태계 기반 조성인데요. 그건 제가 우려되는 점도 제가 써놨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점도 제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와 기술, 이 플랫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고, 뭐 저희 나라에서도 2016년 이후에 특히 18년 이런 데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문화 예술과 기술의 연결 플랫폼을 단순히 온라인 뭐 이렇게 플랫폼을 넘어서서 좀 장기적인 전략이 지금 수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자, 그런 관점에서 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지금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 온라인 예술 콘텐츠 창작이나 플랫폼 지원 사업이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 이런 지원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 문화 활용 환경 조성 및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이제 만약에 플랫폼으로 하게 되면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로운 어떤 정책의 이 변화들을 기존의 정책관행으로 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아마 플랫폼 비즈니스가 등장하는 순간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또한 훨씬 강화가 돼야 되고 이제 그 기술과 미디어 분야와의 협업 또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공간의 경우 지금 지역에 많은 문화 공간들이 있잖아요. 문화 공간의 경우에도 이런 그 온라인 서비스 체계가 지금 거의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박물관, 미술관 쪽은 정부 지원 사업도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 문화 공간들의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이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디지털 그 리소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술, 기술,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예술가와 기술 전문가 협업도 중요하고요. 또 아까 데이터 부분도 중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R&D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R&D. 모델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갖고 연구하고 토론해가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경기도 같은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략을 좀 수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숨가쁘게 지역 문화 현장을 다니면서 코로나19와 이 지역 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떻게 지역 현장에서 문화예술 정책을 펼칠 때 고려해야 될 그 요인과 변화 방향과 과제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어쨌든 문화예술로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이런 수준의 그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 문화 쪽 예산에 대한 지금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인데 여러 말들이 들립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문화 예산을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도 듣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위기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IMF 위기 때도 문화예산 늘렸습니다. 그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힘들 때 문화예산 늘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경기도 같으면 좀 문화 경기도 모델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위기를 넘어서 치유와 전환, 혁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상력, 유연성, 민감성 이런 것을 문화정책 체계가 갖추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 과정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 같아요. 특히 예술계하고 소통해가면서 그걸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좀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제가 현장 다녀온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연구항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유광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송창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입니다. 박종찬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본부장입니다. 네, 최영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장님이십니다. 다음 현혜연 중부대 사진영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윤보미 봄 아트 프로젝트 대표님이십니다. 그럼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신덕 의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이막순 소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저는 그 중에 한 꼭지인 그 지역의 우리 동네 복합문화 공간 확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변천사 중에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너무 이렇게 많은 관심을 지대하게 쏟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결과 현재 코로나19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한 최소한 10등 안에는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즉 행복지수라고 이렇게 계량화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거의 뭐 50점 미만의 낙제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해결책의 하나로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 예술 정책이 좀 더 이렇게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펼쳐져야 된다라는 주장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현실 속에 특히 지역에 가보면. 그래서 저는 뭐 아트홀이든 예술회관이든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공간들이 각 지역에 한두 개씩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일반 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 읍면동별로 한 개씩 이렇게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잠자다가도 나 이렇게 그림 그리러 가고 싶어 그러면 갈 수 있고 뭐 잠자다가도 나 색소폰 불러 가고 싶어 그러면 색소폰 불러 가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연도별로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 없을 테니까 예산 문제상 연도별로 뭐 2025년까지 경기도는 31개씩은 각 읍면동에 한 개씩의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로 그게 힘들다면 아파트마다 있는 경로당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복지관 등 이 공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녁 6시 이후에는 거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뭐 그런 방안도 일단 저는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다면 비어있는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저예산으로 복합문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축구의 활동을 한 30여 년 했는데 그 생활체육 쪽에서 각 종목별로 활동하는 동호인들이 프로축구 경기 관람도 자주 가고 프로배구 경기도 가고 프로 배드민턴 경기나 뭐 테니스 경기 관람도 자주 가더라고요. 즉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자주 관람을 간다는 거죠. 저는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동호회 회원분들이 뭐 미술 전람회를 자주 갈 것이고 또 음악 동호회 분들이 음악회를 자주 갈 것이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쉽게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프로들이 하는 그런 대규모 공연이나 이런 데도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는 데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전문 예술인들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이 함께 공생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꿈꾸어야 될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 그 발제자께서
경제가 어려워도 프랑스 같은 나라는 문화예술 예산을 계속 늘려갔다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일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데 문화예술 분야를 이렇게 꼽을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렵고 시국이 어렵더라도 이제 국민들의 시민들의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한 이러한 예산을 점차 늘려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년도 대비 10% 예산을 증액을 올해 내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책정될 건지 심히 이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스러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우리 동네 복합문화공간,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 뭐 이런 개념을 좀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서 우리 전문예술인과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의 이제 공생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유광국 의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주 출신 유광국 의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민의 삶과 경제가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 어렵게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극복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며 향후 정책 방안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리오는 이제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정책 방향이라는 걸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은 멈추었고 관광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면을 통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각 분야별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이제 농산물 드라이빙 스루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결혼식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결혼식을 하는 예도 있고, 지난 KBS에서 라우나 콘서트도 무관중 공연을 한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 문화재단에서 시행한 드라이빙 시어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문화예술 생태계 유지와 도민 문화 향후 기회를 제공한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경기 아트센터에서 시행한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과 예술 방송국 운영도 아마 상당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토론회 자리가 향후 우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례가 앞으로 지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의 도래는 고립 속 소통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문화예술 분야의 재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더욱 꽃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책 방안과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 또 비대면 속에 이제 고립 속의 소통이라는 이제 새로운 화두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 제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방역은 철저히 하되 유연한 행정 이런 부분이 실제 진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송창진 본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 송창진입니다. 제가 사업의 시급성과 누구도 예측 불허한 초유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문화예술 시장의 눈여머리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엄중한 때에 코로나19 TF팀의 사업을 담당한 본부장으로서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느낀 점과 그 의견을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 1차 예술 백신 TF팀에서 사업으로는 예술가의 긍휼 1000명에게 예술가 200만 원씩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100만 원의 기적, 올해 함께하지 못했던 공연의 갈급함을 그리고 안전한 공연 관람을 모토로 설계한 드라이빙 시어터, 전업 미술가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긴급 작품 구입 및 활용 사업, 코로나19 극복을 다양한 디지털 영상으로 담아내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 사업, 예술인 공동체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예술가 조합 공공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차로 예술 백신 사업으로는 코로나 의료진 위로를 위한 드라이빙 시어터 추가 사업과 장기화된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을 극복하기 위한 코로나19 위로를 위한 교양곡 보급 사업, 예술가가 한 사람 또 한 가족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것을 다시 예술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진심 대면 사업, 언택트 시대에 집콕을 해서 즐기는 문화 다양성 예술 교육, 예술 백신 상자 전달 사업 등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본부장으로서 제안드리고 토론드리고 싶은 세 가지 사항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전체는 비대면과 대면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내야 합니다. 더불어 문화, 예술 그리고 예술 교육의 각 영역별 사업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치밀한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문화 예술 사업에 대한 언택트의 유연성 있는 적용과 현실에 맞는 사업 수행 속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출현처럼 디지털 환경의 가속도로 인해 문화예술 예술 교육의 환경 변화가 갑자기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과 AR, VR, ZR의 빠른 기술 향상을 미리 예측하고 적어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선제적인 프로그램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순간에도 가장 당면한 사업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문화예술 치유 사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20, 30대 여성 사망률이 코로나19 이전의 4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포인트는 예술인 복지 제도와 더불어 초개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치유적 문화예술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자면 4차 혁명으로 유발된 인류의 초개인화와 각 개인의 보다 질 높은 여가와 문화적 소비 형태는 대규모 집단적 형태에서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변화되어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사회 거대한 문화 자본시장 안에서 개개인의 존재는 너무도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약했던 일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 즐거움에서 출발한 콘텐츠가 거대 문화예술 조직을 상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일상, 개인의 감정, 개인의 감성을 위한 문화예술, 예술교육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이라는 사업의 경계를 넘어 보다 폭넓은 문화 융복합 사업의 설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법부에서도 부서 간 협업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미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을 넘어 문화산업, 관광산업, 휴가 및 레저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등으로 사업의 형태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융합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내적으로는 재단 구성원들의 재단 내 사업에 대한 철학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 관광산업, 휴가, 레저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등과 융합 형태인 문화융복합 산업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확대의 의미는 영역이 다른 타 부서 기관과의 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관 내 사업의 융복합형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천희 본부장님은 코로나19 TFT 사업을 담당한 사례를 좀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일상에 걸맞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야 하고 뭐 생태 자연, 지역 역사, 마을 문화, 힐링이 이제 강조되는 뉴노멀 시대의 정책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문화 융복합을 좀 강조하시면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찬 본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아트센터 예술단 본부장 박종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공연예술 흐름이라는 내용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예기치 못한 상황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느새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연업계는 이제는 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임을 인정하고 대면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공연업계의 새로운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반드시 병행을 해야 하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실제 대면 공연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병행해야 할 콘텐츠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는 단순히 공연을 중계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공연을 중계하는 방식은 수익과 연결이 어렵기 때문이죠. 국내외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대중문화 콘텐츠가 아닌 영역에서의 공연이 수익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경기 도내 예술단체들이 온라인에서 수준 높은 전 세계 예술단체들과 경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우리 기술로 소구할 수 있는 건 몰입형 콘텐츠들과 같은 영상의 재미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당분간 공연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적 재산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예술가의 보상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별도의 중계 채널 확보와 제휴 확장입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 등 현재는 이용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술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계 매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도의 중계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이런 매체들은 언제든 유료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진 기업들과 적극적인 제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번째, 스타 예술가의 필요성 및 국내 거점 아티스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일입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 예술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기예술단처럼 다수 단원인 경우에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스타를 발굴해서 기술적인 홍보도 동시에 진행해서 온라인 콘텐츠 안에서 우리 아티스트를 데리고 우리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곧 예술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예술가가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해외 단체나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실 있고 트레디한 거점, 국내 거점의 아티스트를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야외 공연 활성화와 공연 무대 확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안전을 고려했을 때 야외 공연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유럽에서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야외 공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내에서도 야외 무대를 활용한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야외 공연 특성상 수준 높은 음향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공연도 기획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브랜드 가질 수 있는 야외 공연을 많이 기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은 현실을 직시해서 이런 흐름에 부합해 공연 예술의 역할을 다해가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찬 본부장님은 이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는 공연 예술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7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야외 공연 활성화, 특히 공연 무대의 확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왔던 그런 무대를 좀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코로나 이후에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한 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예술정책과장 최영환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 자리를 맞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경기도청이 어떻게 정책을 새롭게 이제 조직화시켰고 내년에는 어떻게 저희가 진행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발제자분과 이제 저기 토론자분들께서 지금 시대가 언택트에서 이제 온택트 기조로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공연 예술들이 이제 스트리밍 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속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각계각층이 바라보는 랜선 공연에 대한 시각을 저희가 이제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했더니 공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지금, 목적 없는 절박함만 가득하다는 메아리와 스트리밍 공연을 즐겁게 보고 있지만 생생한 무대의 현장감이 없다는 관객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랜선으로 해외 유명 예술단체의 우수한 공연이 많이 올라와 즐겁게 관람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극장을 찾을 관객들에게 좋은 무대,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해야 할 숙제들이 남겨져 있다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공연 예술의 전망을 살펴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연 두 가지 모델을 병행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의 저작권,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한 별도의 출연료와 안무료 등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영상 촬영 장비와 기술의 업그레이드, 촬영 인원 보강 등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예술정책과에서, 경기도 예술정책과에서 시행했던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변했던 정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공연 추진입니다. 아까 저희 유광국 부위원장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경기관광국고 예술방송국 운영 시즌 1, 2, 3을 저희가 개최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45개 예술단체를 저희가 지원해 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된
그 예술인들에게 비대면 공연에 따른 공연비 지원과 촬영 장비 등을 촬영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는 그 예술인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예술정책과 사회적 경제과 아트센터, 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업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 올 초 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2로 7월 달에는 그 시군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인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업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11월에는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중에 아주 그 공연이 안 됐던 그런 이제 아티스트나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마을 기업들과 협업하여 그 예술 방송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7억이 들었으며 영상은 플랫폼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송출하였고 촬영 영상은 그 참여한 단체한테 제공하여 단체 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 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많은 단체들 촬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그 공연들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공연 중에 EBS에서 자기네 교육 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EBS에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예술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저희가 많은 지원 사업 중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변경된 사업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재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한 그 작품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내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개 70여 개 공연 공모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대관료 지원만 했던 부분을 공연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관료와 무관중 촬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으로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들 200명을 선정해서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창작공간 인차례와 공공예술사업 지원으로 그 예술인 사업체,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그 창작공간 인차료 11건, 그 다음에 공공예술사업 5건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술단체 문해진흥사업으로 돛단의 예술단체를 23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민해총에 대한 공연, 전시, 행사 등 52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당초 대면 행사를 지원했던 부분들을 무관중 영상 촬영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변경해서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 권익보험의 예술교육 사업으로 경기예술인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예술인에 대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 사항 등 총 234건의 저희가 그 상담 진행을 하였고 경기예술인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도내 활동 예술인 및 전문 예술단체 등에 대하여 대면 순회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해서 그 문화예술 계약, 성폭력 예방 교육 등 권익보호 사업과 그 다음에 창업 취업 등 자립 역량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경기예술인 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6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한 바 있었고요. 58페이지입니다. 경기 청년에 대한 교류의 장을 피우는 예술 축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 자립준비금 받았던 수혜자들 40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청년예술제 축제를 비대면 청년예술축제로 진행해서 그 청년예술인들이 상당히 보면 고립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소속돼 있지도 못하고 또 누가 주변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같은 청년예술인들을 모아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장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문화예술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제 그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시대 모든 적용 가능한 4필대로 저희가 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극 교육이 주가 되는 경기 학교 예술 교육을 지역별로 대면 교육과 쌍방향 교육,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뮤지컬을 통한 교육인 경기 청소년 예술교육 장르 특화 사업을 경연대회 예술 온라인 신설로 진행하도록 했고 경기 시민예술학교 사업을 집으로 배달하는 예술상자 아트 딜리버리 2,000개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요 금년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또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될 걸 대비해 가지고 경기예술방송 운영을 확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외에 공공기관들과 협의해서 도정 홍보와 어떤 공연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시도를 할
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예술단 홍보를 위한 공연 영상화 사업이나 도내 예술단체와 아티스트들의 공연 영상 등을 촬영해서 문화예술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토록 그렇게 예술방송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비대면 온라인 예술교육을 강화해서 쌍방향 교육, 분야별 동영상 교육 제작 운영 등 아트 딜리버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제4차 산업의 혁명의 그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접목한 그 공연 동영상 제공 및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도입은 저희가 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기술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이걸 접목해 가지고 저희가 저작권 보호나 어떤 영상 관리에 심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그 경기도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금 공연 기획사들이 그 한자석 뛰기를 하다 보니까 공연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연자들이 기획자들이 기획을 못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기획을 못하는 걸로 인해서 그 공연 예술인들이 설 무대가 좁아진 상태를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기획자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덕션 컴퍼니 운영 지원이라 해가지고 31개 시군 예술인 대상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공연 제작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도민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지금 내년도에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거 이외에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그 경기도 도정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환 과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특히 이제 예술 관련된 주무과의 과장님이신데 국내 공연예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기도에 진행했던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서 이제 2021년도 중점 추진 사항으로 경기예술방송국 운영 확대와 비대면 온라인 예술교육 강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경기도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 프로덕션 컴퍼니 운영 등을 이제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현혜연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학부 사진영상학과 현혜연 교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현장의 이야기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또 임학순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이 정책적 고려에서 꼭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전과 보호입니다. 이것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술인의 창작 행위 또 그다음에 그 향유자의 향유 행위 이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고 문화 정책이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 블랙, 레드도 얘기하셨지만 이 자기 정보와 또 나의 존재에 대한 보호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의 전체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라인 전체 사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부터 또 일하고 600명을 경기도에서 600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시는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분들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분들 말씀하신 것이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대면으로 계약을 하려다 보니 주민등록 등본도 들어가야 되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데 비대면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고 내 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화상 강의나 화상 회의를 할 때에도 나의 얼굴이 잘 차단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상 회의가 되고 있는 것을 찍어서 어딘가 올리지 않게 이런 코멘트를 꼭 해줘야 된다는 요청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만큼
나의 정보가 혹시 잘못된 경로로 흘러가진 않을지, 또 나의 발언이 다르게 소비되지는 않을지, 그래서 또 내가 유무형의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 정책이 여러 가지 실천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와 함께 이들을 즐기는 또는 창작하는 예술가와 향유자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믿음과 또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책적 고려가 꼭 되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운 창작과 향유의 보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과 보호의 장치라는 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나의 권리에 대한 보호라면, 자유로운 창작이나 향유의 보장은 우리의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기술주도 문화 변동에서 늘 정말 양날의 검처럼 제기되고 있는 것이 감시와 통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추적 가능해지면서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 역시 상승하고 있고 또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의 창작 또 예술의 향유,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마음껏 생각하고 실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유에 대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또 예술의 어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작과 향유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정책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마련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근본적인 이 언택트 시대의 근본적인 문화예술의 성장과 또 활보가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에 대한 지금의 이 언택트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친 것은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 역량과 또 기술 미디어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의 소유의 문제가 평등성과 관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그 전면 온라인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어린이들 50명과 그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미루고 아이들이 화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을까?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오히려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막상 결과물을 보니 아이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창의적이고 너무나 그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데요. 전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그렇게 화상으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양육 환경이 수반되어 있는 뒷받침되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얼마나 거기에서 뒤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모두 아시다시피 노인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그것이 문화 소외를 얼마나 가중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학기죠. 그 봄에 영국에서 이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 부여를 AI가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AI가 성적을 주면 만나지 않은 교사보다 훨씬 더 평등한 관점에서 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회적 격차나 이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로 성적을 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아이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혹은 그 전 해에 받았던 점수보다 20% 정도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좀 잘 사는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은 예상보다 20% 정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정보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보를 가져다가 구성하는 것이고, AI 역시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보다 쉽고 또 평등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문화민주주의를 높이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진화 인류학자 중에 아구스틴 푸엔테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창의적 협력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냈을 때 나에게서 끝나거나 이거 내 거야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그것을 다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이런 안전과 또 자유와 민주 이런 거를 가능케 하는 방향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혜영 교수님께서는 안전과 자유, 민주적 문화예술의 장을 위한 재현이란 주제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문화정책 모색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술인 창작가 향유 행위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문화정책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둘째로 자유로운 창작가 향후의 보장과 셋째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를 통한 민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윤보미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아트 프로젝트의 윤보미입니다. 저는 클래식 공연 기획을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 다수의 클래식 프리랜서 아티스트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연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맨 처음에 또 발제해주신 이막순 소장님께서 정리해서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략히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그냥 정책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도 이제 공공극장 문이 닫혔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공연을 올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당장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연 예술 보냐 이런 말씀을 좀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연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술가들과 제작자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시장이고 산업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하는 이런 공연 예술 산업은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인식이 제고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현장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요즘 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공공 공연장, 극장들이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반복하고 또 뛰어앉기 자석제를 권고사항으로 했다가 의무사항으로 했다가 상황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이런 공연 예술 상품은 기획 단계부터 따지면 이제 길게는 몇 달 아니면 몇 년을 준비해서 그 최종 생산물이 공연이라는 형태로 이제 관객과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취소된 공연을 공산품처럼 재고로 쌓아놨다가 다시 뭐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제 뛰어앉기 효용성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공공극장이 열고 닫음 이런 정책의 혼란으로 인해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이나 이제 제작자들이 불투명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같은 제작자는 물론이고 이제 공연 예술 단체들, 예술가들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계속 새 공연을 이제 준비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제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 따른 위험과 재정 부담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뉴 노멀에 대한 어떤 저희가 새로운 예술계의 변화와 정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뭐 온라인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일단 이제 저희도 이제 공공극장에서 아니면 공공예술단체와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공연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대체제일 뿐이지 궁극적인 어쨌든 저희의 모델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이런 단순 영상화는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제 부가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이제 대체제가 될 수는 없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온라인 영상화보다는 이제 공공극장 본연, 예술 단체들의 본연의 목적에 기반한 관객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또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또 아티스트 협업은 필수일 것이고요. 또 이제 단순 일회성 공연은 지양을 하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관객 개발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섬세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는 공공극장 이런 곳의 일방적인 폐쇄나 공연 취소는 이제 더 이상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는 뭐 다중 밀집 시설은 일단 닫고 본다는 게 정답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면 이제 모든 것들을 갑자기 정지시키는 것만이 정답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공연계에서는 이제 공연장에서 확진자 방문한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이제 띄어앉기 좌석제를 지속해서는 이제 공연업계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연장에서 실제로 감염 우려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정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방역으로 공연장은 안전하다는 믿음, 운영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 예술이 지속 가능하도록 또 예술 체험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공공이 더 기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제가 좋은 사례를 봤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공연장인데 뭐 1m 거리두기 좌석이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시트를 보급을 한다든지 공기질 측정기를 공연장에 배치한다든지 제균기 등을 이제 설치해서 공연장이 안전한 곳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방안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재난의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 아티스트들, 기획자, 현장 스태프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뉴 노멀을 맞아서 예술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지원 정책의 개발,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소속 바리톤 이윤관 씨가 스위스 루체른에서 오페라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와 함께 오페라 감독이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술이 진정한 이 시대의 백신이며 이제 더 이상 예술 공연이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연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Show must go on. 감사합니다. 예, 윤보비 대표님이 우리가 특별하게 현장에 좀 목소리를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는데요.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상적 이기의 시대, 예술의 가치와 회복을 위한 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티스트의 인식 제고와 아티스트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는 지원책의 재편, 그다음에 뉴노멀에 대처하는 클래식계의 발전 방향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을 좀 이렇게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이끌림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집에서 따라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은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 예술인들을 위해 신경 써주시고 중계까지 하다니 너무 좋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의 유튜브 이끌림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정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다음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토론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전 경기도에서 아까 이제 경기도 의회 계신 분들, 또 예술정책 과장님, 또 경기문화재단과 아트센터 이런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쨌든 경기도가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상을 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기획자 지원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중앙 단위는 있었죠. 뭐 큐레이터 등등을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기획자 지원 모델까지 좀 섬세하게 접근한 점은 인상적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이 문화예술의 가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본질적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가치, 아까 힐링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 치유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예술과 융복합과 같은 어떤 경제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가치에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문제 인식과 그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런 부분들을 논의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이제 그 아까 그 의회 그 위원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어쨌든 이제 생활권 단위로 좀 저는 아까 마을로 표현했습니다만
생활권 단위로 좀 더 촘촘한 이런 미두명 문화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문화재단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개인화, 인간화, 한 사람을 위한 문화정책, 저는 상당히 이게 저도 한 2010년경에 문화정책의 인간화라는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개인화, 인간화,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예술가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발상 같은 것은 상당히 저는 한 번쯤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센터 계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예술 활동들을 공연을 포함해서 예술 활동들을 다각화시켜 보자. 그리고 예술 활동의 무대 또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들인데요. 아마 이런 것이 조금 되려면 이런 실험이라든가 연구, 또 협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나온 것 중에는 예를 들면 예술가들의 브랜딩 전략 같은 거, 우리가 단순히 이제 아까 우리 현장에 계신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술가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부담만 지어서는 안 되겠죠. 온라인이라든가 기술 미디어 플랫폼 얘기를.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갖고 갈 것이냐, 보상 체계, 또 뭐 브랜딩 전략, 또 관객 개발 전략, 또 그 예술의 질적 수준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연, 아까 제가 상당히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공연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과연 감염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안전한 곳이냐, 이거에 관한 연구로까지 간다는 점들이 상당히 섬세하구나. 어찌 보면 아마 저희가 코로나19가 저희 지역문화정책 현장에 던진 메시지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디테일한 거, 섬세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이낙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토론이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 혹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도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토론자분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여진다면은 그에 맞는 이제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좀 이렇게 방역을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문화예술계가 심각한 이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는데,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고 거기에 맞게끔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토론을 좀 했는데요. 하여튼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계에 좀 이렇게 보다 발전이 좀 더해지는 많은 좋은 제안,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토론회는 경기도의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